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물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현영강, 출판은 북크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고르라고 해도 역시 사랑을 고르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단어를 골라보라고 했을 때에도 사랑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아주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신이나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남녀 간의 뜨거운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좀 성적인 것에 치중한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친구와의 우정이나 동료와의 끈끈한 동료애 이런 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 보면 전 인류를 사랑하는, 애정하는 박의 정신도 큰 의미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쪽으로 오면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딸은 그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요? 너무 많이 사랑한 나머지 삐뚤어진 형태를 띤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설 식물인간은 이런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득 담고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식물인간은 기성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일단 후를 털고 생각을 정리하고자 무작정 바다가 있는 부산행 열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연이 등장합니다. 첫 만남부터 미묘한 스파크가 튀는 이 두 사람은 어느새 기묘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게 됩니다. 거대한 비밀을 지닌 가문의 딸인 가영과 마치 그의 보디가드와도 같은 느낌의 기성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진실의 중심에 다가서면서 이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비밀에 다가서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가연의 아버지이자 이 모든 폭력의 정점에 서 있는 남현이 있습니다. 남현과 그 주변에서 그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남현과 가연이 살아가는 대저택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택의 집사이자 가연의 든든한 지지자이기도 한 집사 윤희, 그리고 윤희의 뒤를 이어서 남현의 총애를 받는 집사가 된 시안, 또 이런 저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인물들 중에서 그 시안이라는 새 집사가 된 사람의 그 에피소드가 나온 부분을 제가 짧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노인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밀을 가진 인물입니다. 막내 하녀와 노인의 도박. 너는 남 회장이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인간상이야. 이건 그냥 내가 말해주고파서 하는 말이고. 노인이 세상 곤란하다는 듯이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게 자네의 물음이었나? 참나, 거기에 들어갈 답변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될는지. 그리고 노인은 이어 말했다. 똑같이 답해주지. 자네가 했던 것처럼. 시아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의 직책은 액자의 제작 및 분해야. 그리고 지위를 굳이 따지자면 그것의 관리인 정도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안과 버섯 마을에 사는 노인의 만남인데 애매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네, 읽어보시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이야기 식물인간은 이런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스릴러물입니다. 감추어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해 단서를 찾고 장애를 넘어 다가가는 그 이야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치 누아르물 같은 조직과 폭력, 추적과 대립이 곁들여져서 이야기는 더욱더 다이나믹해집니다. 이 남회장, 남현 쪽에 속한 사람들과 가연 쪽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접점이 생기고 섞여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큰 그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그 한국형 장르물, 지금도 잘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크게 붐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판타지 소설부터 추리물, 미스터리물들이 쏟아지듯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다들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식물인간을 읽으면서 어딘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주제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평범하지 않게 흥미를 자극하는 신선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예 작가의 소설이라 그런지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작품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반전, 떡밥 이런 것들이 구조가 아주 잘 짜인 이야기라 읽는 내내 긴장감과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중에서 또 짧게 한번 발췌를 해서 읽어봐 드릴 텐데 역시 방금처럼 시안과 그 노인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안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근방에 주저앉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허름한 오토바이와 뒤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검은 연기. 거기까진 그저 궁핍한 라이더 한 사람의 외형에 불과했지만 그 위에 앉아있는 노인의 차림새가 너무도 부유했다. 수려한 옷가지와 뽀얀 낯빛, 이질적이었다. 시아는 흐트러진 머릿속으로 애써 머리를 굴려나갔다. 낯선 이의 심정 따위 알 것 없다는 듯이 유유히 시안의 옆을 지나가는 노인. 그것이 의도됐든 그렇지 않았든 느닷없는 노인의 등장은 시안의 마음속으로 불안의 불씨를 넓게 퍼뜨렸다. 결국 먼저 조급해진 것은 시안이었다. 저기 잠시만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시안과 노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소설 식물인간에는 이렇게 이 노인이 사는 버섯, 그리고 가연이 사는 궁, 액자, 등대와 같이 상징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더욱 미스터리하고 신비하게 만듭니다. 꽤 많은 등장인물들이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큰 주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기성과 가연의 사랑과 같은 가장 친숙한 느낌의 남녀 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윤희와 가연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우정에 가까운 사랑, 그리고 등배지기 부부와 그 아들 마홈의 관계와 같은 가족 간의 사랑, 이런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사랑의 형태들이 하나같이 아주 평범하거나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가연의 경우에는 마치 수집하는 듯한 뭔가 진정된 소울메이트를 찾는다기보다 사람들을 수집하는, 사랑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자신의 아들 공덕을 남회장에게 팔아버린 노인도 정상적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장 앞권은 아내를 향한 남회장의 사랑인데 그 형태가 좀 소름 끼칠 정도로 기괴합니다. 비뚤어지다 못해서 아주 일그러진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파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남회장의 사랑이 왠지 오늘날 아주 극도로 이기적인 개인이 되어가는 이 세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짧게 남연이 등장하는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틈틈이 그와 섞여 나오는 기계음, 병원의 병실에서 들릴 법한 소리였다. 그러한 소리 사이로 남연의 왼손이 커튼 위로 슬금슬금 올라갔다. 벚꽃색의 커튼이 그의 왼손과 함께 단번에 옆으로 거치었다. 남연은 걷어낸 커튼에서 손을 떼며 빠르게 눈을 깜빡거렸다. 보는 이 하나 없었지만 끓어오르는 울먹임이 방해된다는 듯이 남연은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리며 입을 벌렸다. 벌려진 그의 입에서 영 균일치 못한 말들이 떨어져 내렸다. 그답지 않은 목소리였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소설 식물인간은 그 스토리 전개가 아주 빠르고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졌고요. 이야기가 그 자체로 재미가 있어서 흡입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야기가 막 달려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고요. 이 책의 분량으로 보자면 한 400페이지 가까이가 빽빽하게 텍스트로 차 있는 그런 느낌이라 물리적으로는 얇은 분량의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면서 한 번에 쭉 읽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신선한 한국형 미스터리 스릴러물을 원하신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추천사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식물인간, 현영강 지음, 북크크. 출발. 드디어 기성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포트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사이 기성은 냉장고 안을 살폈다. 달걀 서너 개와 생수통, 그리고 신주단지 느낌을 물씬 풍기는 단지 하나. 기성은 손을 뻗은 뒤 단지의 양볼을 손가락으로 붙잡아 그를 끄집어냈다. 커피포트의 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 기성은 커피포트를 기울여 뜨거운 물을 단지에 천천히 따랐다. 그리고 그를 단숨에 들이켰다. 물로서는 짧게 유지될 포만감. 하지만 기성은 그마저도 헛되이 할 수 없었기에 재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디를 갈 때면 항상 짊어지던 빨간색의 배낭. 기성은 그부터 찾았다.
기성은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에 들어선 기성은 장롱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여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얇은 이불과 베갯잎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기성은 이불의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뒤적였다. 여기가 아니면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그러던 중 투덜거리던 기성의 고개가 불쑥 위쪽을 향해 갔다. 기성의 눈이 장롱과 천장 사이에 있는 하나의 틈에서 멈춰섰다. 저기를 왜 생각 못했지? 기성은 등 뒤를 한번 흘긴 다음 한다름에 책상 의자를 돌돌 밀며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기성은 책상 의자의 등받이를 장롱 쪽으로 돌려 문짝에 바짝 붙였다. 의자를 딛고 올라서니 언제부터 쌓였을지 모를 먼지들이 하나 둘 인사를 건네왔다. 평소의 기성이었다면 그를 본 즉시 꺼내기를 포기하였을 테지만 진작에 그의 마음이 바다로 떠나버린 후였기에 지금의 기성에겐 바닥과 자신을 향해 떨어질 먼지들은 뒷전의 일이었다. 기성은 손을 뻗어 캐리어 위에 얹힌 신문을 슬쩍 눌러보았다. 그러자 먼지들은 기성의 손길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의 첫눈과도 같은 잔망스러움을 뽐내왔다. 그를 본 기성은 캐리어에 달린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충동적인 행위, 결과는 뻔했다. 앞은 물론 뒤에 겹겹이 쌓인 먼지들까지 모두 기성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얼렁얼렁. 기성이 기침하자 아래로 떨어지던 먼지들이 트램펄린에 뒤노는 아이들처럼 다시금 공중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기성은 눈동자를 굴리며 주위를 살폈다. 의자를 중심으로 까맣게 때탄 먼지들이 벌써부터 바닥에 소복히 쌓여 있었다. 기성은 길게 한숨을 내뱉으며 머리를 털었다. 그리고 기성은 다시 장롱 위에 걸치다시피 삐져나와 있는 캐리어로 손을 내밀었다. 캐리어의 손잡이에 손을 넣은 기성은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당겼다. 작업은 차분하게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처음과 같은 먼지 바람이 일지 않았다. 품에 안은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은 기성은 외관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다. 쓸 수는 있겠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기성은 우선 방문 입구로 몸을 물렸다. 그리고 먼지 더미의 중앙에 서 있는 캐리어를 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거 안 돼. 그냥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해. 기성은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캐리어를 들어올린 기성은 군데군데 붙어있는 먼지 뭉텅이들을 손으로 강하게 쳐대기 시작했다. 강한 힘으로 수차례. 이내 캐리어는 손잡이와 이음매에 박힌 희뿌연 것들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봐줄만한 상태가 되었다. 기성은 됐다는 얼굴로 캐리어를 품에 안고서 방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눈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2평 남짓한 베란다. 베란다의 빨래터엔 아직 마르지 않은 축축한 옷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것들을 제하면 마땅한 겨울옷이 없는 기성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곳에서 옷들을 추려야 했다. 기성은 빨래터에 매달린 옷들을 손으로 하나씩 주물러 나가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도착했을 때쯤엔 말라있지 않을까? 그 말과 함께 간택전이 막을 올렸다. 말이 좋아 간택전이지 실상은 물이 떨어지지 않는 옷을 찾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기성이 괜찮다 싶은 옷들을 팔에 올리며
한 바퀴를 빙 돌자 빨래터는 금세 휑해졌고 형형색색의 빨래 집게만이 남겨져 빈자리서 대롱거렸다. 물기가 있는 옷들이 가방에 들어가며 주름이 깊게 파였지만 기성은 딱히 괴념치 않았다. 오케이. 기성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주섬주섬 주워들며 말했다. 감색의 면바지, 빨간색 니트, 그 위로 밤색의 무스탕. 늘 하던 순서대로 옷을 껴입은 기성은 집안 곳곳에 켜진 조명과 불필요한 콘센트의 전원을 꺼뜨렸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신발을 끝으로 외출 준비를 마친 기성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화면을 확인했다. 기성에겐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가득 채워 집을 나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쉽게 불안에 빠지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장치였다. 기성은 현관문을 열기 전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곱씹어본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결론. 기성은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디뎠다. 문을 닫고 뒤돌아선 기성에게로 차디찬 새벽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나오기가 무섭게 기성은 고개를 들어 무스탕의 옷깃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찬바람에 이어 나타난 건 음침함이었다. 도로가로 이어지는 좁다란 골목길이 그 이유였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풍경을 지니고 있었다. 연신 깜빡대는 가로등. 그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길에 존재하는 온기의 전부였고 그마저도 밝음이 희박했다. 기성은 입을 다물었다. 말없이 내려지는 걸음걸음. 그렇게 10여 분이 흘렀고 탁 트인 도로가가 기성의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분 탓인가? 도로변을 쓱 훑어본 기성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속으로 말했다. 기성은 자신이 보고 있는 방향의 도로변이 유독 한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건너편의 차도엔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모습이 보였다. 그를 본 기성은 다시금 속으로 중얼거렸다. 코를 부르고 나올 걸 그랬구나. 작은 후회였다. 그러나 기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후회는 머지않아 불안으로 탈바꿈하여 그의 마음을 엄습했다. 평소와 같은 숫자 세기였다.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완성된 습관을 육체에서 지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기성이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과 그에 딸린 불안은 더욱 눅진한 상태가 되어 그의 마음 위로 기어올랐다. 인도에 홀로 서 있는 기성의 겉모습은 차를 기다리는 행인일 뿐이었지만 속은 아니었다. 기성은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신경회로들과 맞서느라 누구보다 바빴다. 그 같은 상태로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길 잠시간 신호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꽤 많은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 서 있었다. 줄지어 선 차들을 본 기성은 기도했다. 택시를 탈 수 있기를, 불안을 멈출 수 있기를. 기성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기도를 할 땐 나름대로 하늘을 쳐다보며 그때의 바람을 띄워 보냈다. 기도가 끝난 직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